그 다음 발표자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박사님께서 세계 기독교와 개혁신학, 개혁파 전통의 세계화 현상이란 논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재근 박사님은 광신대학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신대학교에서 역사신학과 교회사 선교학까지 가르치고 있는 이재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가 아니라 그 학회 제목이 그 세계기독교 그러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세계교회라는 제목인데 아마 지금 오늘 발제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아마 주제랑 가장 근접한 논문이 아마 제 논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제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다루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논문을 조금 축소하는 형태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기독교와 개혁 신학, 개혁파 전통의 세계화 현상이라고 이제 썼는데 사실상 논문 내용은 이제 땡땅 하나 더 치면 이렇습니다. 중국 개혁파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크게 이제 3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계 기독교 현상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그다음에 세계 기독교 학이라고 하는 새롭게 등장한 학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6세기의 개혁 신학이 등장한 이후에 개혁파가 등장한 이후에 오늘날의 한 500년의 역사를 쭉 봤을 때 소위 이제 개혁 신학이 세계화되는 과정이 크게 3단계로 나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소위 이제 16세기 당시에는 개혁이라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등장하게 된 개혁 신학과 개혁파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17세기부터 이제 19세기 정도에 이르면 개혁 신학이 세계화되고 개혁파가 세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주라는 주제입니다. 이민이라는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16세기 당시에 주로 이제 유럽 대륙에서 지역별로 개혁 신학이 이제 등장하고 개혁파 교회들이 등장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되는 계기는 이주를 통해서 주로 신대륙이나 또는 아프리카 남부,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죠. 이런 지역들로 기독교 신앙이 이제 특히 개혁파 신앙이 이동해서 정착을 통해서 이제 소위 토착하게 되는 현상,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8세기 이후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선교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선교를 통해서 주로 유럽과 주로 이제 북미 지역, 소위 이제 백인들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던 개혁 신학이 또 개혁 신앙이 문자 그대로 이제 웨스터나이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서양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서양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것이 이제 세계화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유럽에 머물지 않고 그다음에 백인 영역이었던 호주나 또 북미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논문의 두 번째 주제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약간 좀 독특한 주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1번과 2번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1부, 2부는 어떤 면에서는 딱히 특별할 것은 없는 것이 그냥 어떤 좀 개론적인 얘기들입니다. 개괄적인 스토리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학자들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문의 약간 좀 특수성을 얘기한다면 3부에서 약간 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3부에서 강조한 내용이 특히 이제 중국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좀 숨겨진 세상 같은 곳인데 그냥 공산주의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하면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씩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독교가 많이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기독교가 부흥한 얘기들이 주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근데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곳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 그냥 고립주의적인 그런 기독교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핍박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고 국가와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고립적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은 당연히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좀 고립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현상을 이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소위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교회를 얘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이제 국가랑 연결돼 있는 소위 이제 삼자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된 교회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참된 교회로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지하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근데 최근에 특히 19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중국 교회 안에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 하나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옛날에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삼자 교회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러면 90년대 이후 특히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가정교회 자녀들이 2세대, 3세대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중산층 정도의 어떤 경제적 기반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 교육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러면서 주로 대도시와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전에 소위 이제 근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가정교회 출신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개혁 신학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계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좀 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따로 읽지 않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내용,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제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부터 나오는 중국 개혁파 전통에 대한 내용을 쭉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3부입니다. 1부, 2부 얘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 학탐, 세계 기독교 학탐론이 1부였고, 2부가 이제 시기별로 개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주, 세 번째 선교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개신교 특히 이제 개혁파가 세계화됐다는 얘기를 이전까지 한 거였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 연구로서 이제 중국의 개혁파 전통 127페이지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사례 연구로서 중국 개혁 신앙의 역사를 다루고자 한다. 19세기 초 개신교 해외 선교가 열린 이후에 칼뱅주의 교파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파 전통에 속한 선교 운동가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인력과 재정을 투자한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활동기에 그 성과가 별로 크지 않았던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산화로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하고 문화혁명기를 거치며 핍박이 극심해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인식되었던 기독교가 가정교회의 형태로 박해기에 성장해서 오히려 10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남은 근본주의 유형의 중국 기독교인들이 20세기 직전부터 개혁신앙을 빠른 속도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중국 개혁파 확장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혁파 선교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1949년 이전까지의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도시형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개혁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현재 역사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사입니다. 1949년 공산화 이전 선교사들이 개혁파 기독교를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첫 번째 도착한 개신교 선교사가 로버트 모리슨이었는데 1807년 9월에 중국 광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후 27년간 중국어 성경 및 기독교 소책자를 번역하고 중국어 사전들을 조술하며 일상을 보냈는데, 선교가 공식 금지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후대의 선교를 위한 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 작업에 매진합니다. 모리슨은 잉글랜드 초교파 선교회인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에 갔지만 그의 신앙 배경은 잉글랜드 장로교인이었고 평생 자신을 스스로 장로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두 번째로 도착한 개신교 선교사이자 모리슨의 동력자로 같은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던 윌리엄 밀르는 아버딘, 스코틀랜드죠. 아버딘 군대에서 선택한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장로교인입니다. 강렬한 회심 이후에 소속이 이제 개혁파, 다른 개혁파 교회인 회중교회로 이동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 배경은 어쨌든 이제 개혁파 신앙인이었습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의 첫 선교사들과 인도의 윌리엄 캐리가 개혁파였던 것처럼 중국에서 활동한 첫 선교사들도 개혁파였고요. 모리슨은 중국에서 처음 중국인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성경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유로 문답을 활용했고요. 자, 미국인으로서 1830년에 중국에 처음 도착한 엘라이자 콜먼 브리지먼도 중국어, 중국 문학, 중국 역사, 중국 문화에 대한
방문한 연구로 중국으로 서양에 초기한 최초의 학자인데 그는 미국 뉴잉글랜드 출신의 회중교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개혁파 칼뱅주자였습니다. 1842년에 아펜 전쟁과 난징 조약의 결과 중국의 5항구가 개방되면서 이전에 이제 광동에 머물러 있던 선교사들이 이제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1860년에 2차 아펜 전쟁과 베이징 조약 이후에는 외국인이 중국 전체를 여행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게 되면서 이때 이후에 서양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 전체에 특히 개혁파 선교사들도 이 시기에 엄청나게 입국을 합니다. 잉글랜드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다음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아일랜드 장로교 모두가 다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을 합니다. 이때 이후부터 1860년 이후부터죠. 이때 이후부터 중국 선교의 중심지고 광둥에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동을 하면서 중국 내 장로교 중심지에 다원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링난 그러니까 이제 영남 남쪽에 있다가 이후부터 이제 이동을 하면서 주로의 중심지가 된 지역이 산둥 지역입니다. 한국이랑 가까운 지역인 거죠. 그래서 산둥이 장로교 선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면서 당시에 산둥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교인이 세운 중국의 뉴잉글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장로교 신앙이 성장했던 지역이었죠. 근데 이 지역의 대표적인 개혁파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켈빈 마티어였는데 1864년에 도착한 이후에 45년 동안 여기 살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성경이 2개가 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 처음 번역했던 중국어 성경 번역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번역본 이제 화합본이라 그래가지고 여럿이 연합해서 이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의 이제 가장 중요한 책임자였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해에 들어온 북장로교 선교사 헝컨 토비드가 이제 세운 학교가 탱초우 대학이라는 학교를 당시 이 지역에 세웠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학교가 지금은 산둥대학인데 미국 최초의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근대식 학교입니다. 우리로 치면 연세대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인데 모델은 프린스톤 대학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죠. 한국에 와서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에게 이제 선교 정책을 가르쳤던 인물도 존 네비우스인데 이 사람도 산둥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자, 1949년 이전 중국 개혁파 역사에서 산둥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단지 그냥 기독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중국 기독교 내부의 근본주의 자유주의 논쟁 맥락에서 산둥 지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소위 근본주의의 대변자 역할을 했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1890년대부터 1820년에 걸쳐가지고 근본주의 자유주의 논쟁이 터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제 분裂됐다는 얘기 알고 있고 1929년 그다음에 1933년에 이제 메이첸을 통해 가지고 독립 장로교 선교부가 등장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OPC 정통 장로교가 됐다는 얘기를 알고 있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분리된 사건은 이제 미국 내부의 신학교 이제 신학적인 논쟁 사건이었지만, 근데 이제 독립 장로교 선교부가 등장하고 이것이 결국 OPC 정통 장로교가 된 계기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교파가 분열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현장이 더 중요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모국의 선교 모국에서 일어난 일이 선교지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지만 그 반대로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이 선교 모국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20세기 역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호환이 강한 그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인물이 이제 펄벅이었죠, 그죠? 펄벅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였지만 원래 출신이 아버지가 남장로교 선교사였는데 결혼을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랑 결혼을 하면서 북장로교 선교사 소속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선교 재고라고 하는 책이 1932년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선교지를 방문해가지고 당시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선교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제국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이제 사고 방식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펄벅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지를 하면서 그때 이미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미국 전체가 이제 들썩들썩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분열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이미 1921년에 실제 이제 중국 내부에 있는 선교사들의 연합기관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중국 기독교 협의회, 우리로 치면 이제 NCC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난징 신학교, 선교사들의 연합된 이제 신학교 기관이었는데 이 신학교하고 NCC에 가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중국 내부의 선교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엄청난 분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약간 좀 열려 있거나 포괄적인 선교사들은 같이 연합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보수적이고 이제 근본주의적인 어떤 색깔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연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이제 자유주의화가 될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남쪽에 있던 사람들, 남쪽 해안 지방에 있던 선교사들 대부분은 연합을 지지하는 형태로 가지만, 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연합을 반대하고 분열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산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산둥에 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든 기관이, 그러니까 NCC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만든 것이 중국 선교연맹, 성경연맹, 바이블 유니언 오브 차이나 129쪽 맨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로서 난징 신학교를 이제 대신해서 만든 소위 보수적인 신학교가 화북신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1921년, 19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학교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미국 근본주의와 유사한 중국 근본주의의 어떤 메카가 되는 지역이 생기는데, 그 지역이 바로 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교의 세 번째 중심지는 이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동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그 동북 삼성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이제 선교했던 선교사들은 대체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출신들이 많은데, 이제 추운 동네 출신들이 추운 동네에서 선교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알듯이 다 장로교 선교사들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명하고 이제 한국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인물로 유명한 존 로스하고 존 맥킨타이어가 다 장로교 선교사들이죠. 스코틀랜드 이런 사람들 여기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조나산 고포스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이제 중국 선교 역사에서 가장 또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 사람이지만 이제 원래 활동하던 동네는 이제 호남 지역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일어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을 목격을 하고 이 부흥을 중국 만주에다 전파를 하면서 1907년에 한국 대부흥이 만주로 퍼져서 중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을 일어나게 하는데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조나산 고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산둥의 화북신학교도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 지역에 세워진 그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잉커우 연구성경학원입니다. 이 학원이 또 이제 개혁신학, 특히 또 보수적인 개혁신학을 이제 지켰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둥하고 이제 이 영구, 그러니까 동북 지역, 이 두 지역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파의 전당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은 1949년 이전까지 얘기고요. 근데 1949년 이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1949년에 공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 공산화와 함께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뭐 법적으로나 또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공표가 됐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방이 되고 난 이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오히려 중국 기독교인이 선교사들이 활동할 때, 자유롭게 활동할 때보다도 최소 10배 이상,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활동할 때 중국의 전체 기독교인이 100만 명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다 추방당하고 40-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오히려 뚜껑을 열었더니 중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었던 거죠. 지금은 1억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독교의 성장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물질과 자유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전파된다는 그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 어쨌든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978년 개방 이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었는데, 선교사 없이 개신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개신교인들 대부분이 이제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대부흥이라고 부르죠. 특히 1980년대 농촌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신앙 자체를 잘 지킨 것도 있겠지만, 당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 얘기할 때 뭐 5호 담당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특히 이제 도시가 이제 이런 호적제도, 뭐 5호 담당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감시 체제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갖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런 이제 그 맥락들이 약간 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마치 우리가 1987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사회 자체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2세대가 더 이상 시골에 머물지 않고 주로 도시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소위 중산층이자 동시에 지성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거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때 이후에 소위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의 2세대, 3세대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신앙을 수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개혁 신앙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초우라고 하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 미국계 중국인인데 지금 에든버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5가지를 가지고 이 배경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131페이지 나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유가 뭐였는가? 왜 이렇게 중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개혁파가 많이 생겼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칼뱅주의가 중국에서 완전히 낯선 신앙 체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949년 이전에 이미 그다음에 처음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부터 선교사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혁 신앙이자 장로교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칼뱅주의라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낯설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일석이 연속성을 지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 대혁명 이후에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칼뱅주의 계열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개한 개혁신앙 문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제 책이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역된 책들이나 또는 이제 중국말로 또는 영어로 책들이 이제 홍콩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소위 이제 일종의 스파이죠. 소위 리폼드 스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파 스파이들이 들어가서 이 지역을 이제 소위 개혁파로 이제 비밀리에 쫙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조나단 차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중국 사람이고 홍콩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중국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이후에 홍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문헌들을 들여다 보내고 일종의 강력한 일종의 이제 문헌 네트워크를 만든 인물이죠. 그래서 조나단 차오 없이는 가정교회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주로 소개했던 문헌들이 주로 이제 개혁파 신학 문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혁주의적인 어떤 신앙 고백들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개방되고 난 이후에 이제 수면 밖으로 드러난 가정교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억 얘기했었죠. 근데 그 가정교회가 굉장히 분열이 심하거든요. 수만 개로 이제 분열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일종의 가정교회의 신앙 고백문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의 신앙 고백문을 발표할 때 뒤에서 배후 조정을 했던 인물도 조나단 차오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문도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그런 개혁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 1907년에 한국교회가 막 생겼을 때 12신조 이런 게 해가지고 굉장히 느슨한 개혁신앙을 만든 것도 기억하시죠?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중국계 화교 또 한국 선교사,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이제 기여가 있습니다. 차영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마치 이제 CCC나 뭐 이렇게 IBP 이런 유형의 선교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했죠. 그래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개혁신앙이 막 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비밀리에 세웠던 제자신학원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중국에 좀 비밀리에 가서 이렇게 가정교회 신학교에서 가르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신학교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신학교가 바로 제자신학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탄탄한 신학교이자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신학교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가정교회들의 이제 지도자 대부분은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실패한 이후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개혁신앙으로 개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900년대부터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창궐 합니다. 호한파라하고 하는 이제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도 유명하죠. 전능신교라는 이제 그룹인데 동방번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 서울대 근처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국계 이제 이단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이제 가정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섭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정교회 신자들이 대부분 다 지식이 없고 이제 신학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에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단들을 이기는 힘이 뭘까? 그것이 이제 탄탄한 신학과 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순절 유형의 그런 신앙보다는 정확한 신학적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혁 신학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약간 좀 공공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도시 가정교회 지성인들이 중국의 자본주의 성장과 칼뱅주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성인들 얘기입니다.
칼뱅주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막스 베버의 논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제 성장과 기독교의 관계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 어떤 연결고리를 생각할 때 그때도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신앙이 개혁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지성인들 가운데서 이런 이제 주제를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변 학자들이나 대학 학자들 중에 개신교와 크리스천니티와 이제 모더나이제이션, 소위 이제 근대화의 관계 또는 자본주의화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장들이나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이런 배경을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약간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보는 그런 글들이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5번째입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에 시위에 직간접으로 참석했던 많은 중국인 지성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중국 사회의 민주화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들 중에 다수가 칼뱅주의 언약 신학이 중국의 헌정주의와 법치주의 사상 정립의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전까지는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삼자교회는 무조건 정교일치, 가정교회는 무조건 정교분리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죠.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신학적인 트렌드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최근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비롯한 이제 소위 이제 개혁파 19세기 이후에 신칼빈주의적인 어떤 사상들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초우는 칼뱅주의 신학이 현대 중국에서 일종의 상황신학적 또는 공공신학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미국 보수교역파 신학자인 목회자 존 파이퍼, 그다음에 도널드 카슨이나 팀 켈러 같은 사람들의 책이 중국 전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의 책도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영선, 박윤선, 뭐 박형용, 서철원 이런 분들의 책도 사실상 거의 한국말, 중국말로 거의 이미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름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로 이제 기독교 서점이나 온라인으로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것을 좀 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개혁 신학과 신앙 활성화가 일시적인 유행으로만 지나가고 말지 아니면 중국 토양에 깊이 뿌리 박힌 토착 신앙이 될지는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북미와 유럽의 백인들에게만 제한된 종교였던 상황을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을 인구학적 통계와 지리적 분포, 역사학과 성교학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앤드루 월스라고 하는 이제 에딘버러 대학의 학자가 실제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세계 기독교학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현상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세계 기독교학의 무궁무진한 연구 주제들 가운데서 개혁파 신앙과 신학의 세계화라는 주제가 오늘 제가 다룬 주제인데 16세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와 칼뱅의 개혁파 전통이 창시가 되었고 확립 이후에 개혁교회와 칼뱅주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 이제 지리적 확장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확장의 역사에서 보편적인 칼뱅주의 개혁 신앙이 각 지역과 민족의 고유한 문화, 언어, 사회, 정치적 상황, 정서, 세계관, 종교성과 만나서 토착과 상황화, 문화와 현지화된 양상을 개별적으로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본문 논문은 이런 개혁파 세계화의 전반적인 역사를 개혁해서 살펴본 이후에 특히 마지막 장에서 최근 중국의 도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칼뱅주의 영향력을 주목했습니다. 중국 도시의 젊은 지성인에게 사회 변혁의 대안으로 수용되고 있는 칼뱅주의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개혁 신학이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상황신학 및 공공신학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21세기에는 중국에서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